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자, 원칙은 맞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넘긴 날에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끝나는 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임대 사업자는 2년 정도 계약을 하시거나 뭐 갱신하면 계속 하는 거죠. 이 원칙을 적용하면 그분 나가실 때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적 공급으로 해서 공급을 계속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로 보고 국세청에서 판단합니다. 원래는 이때 이거 발급하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아까 특례를 말했죠. 이때 발급받기로 하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혜택을 하나 드렸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실사 임대차 계약서에 내가 대가를 지급받던 날을 뭐 지금 7월 달이죠? 7월 달 어느 날로 설정을 하든지 간에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면 된다. 대신 세금 계산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 7월 3일이니까 6월 달에 임대했던 것은 7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되거든요. 7월 3일이니까 발급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작성 연호를 여기에다가 2025년 7월 3일 적어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이건 언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날, 그 날짜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이 발행만 언제 한다? 7월 3일 날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용역이나 물건을 내가 아직 안 줬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먼저 나한테 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희귀해가지고 이거를 파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두 대금을 먼저 나한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제가 설명 보통 안 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대원칙은 대금을 언제 받는지는 국세청에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난관을 겪는 게 임차인이 사업이 잘 안 되신다고 하면서 이거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료를.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세요. 잠깐만, 내 세입자가 돈을 안 주는데 나 이때도 세금 계서 발행을 해야 돼?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칙 발행 일자 여기에 대금을 언제 받는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나요? 전혀 안 되어 있죠. 원칙은 뭐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 제공하면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대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밑에 써줬죠. 대금을 받는 날, 실제 대금을 받는 날이 발급 시기가 아니다. 오해하셔가지고 대금, 내 세입자가 뭐 3개월치 대금을 못 내다가 지금 한꺼번에 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인데 한꺼번에 150 냈으니까 150 적고 오늘 발행 받은 날, 대금을 받는 날, 이 날짜에 작성 연월일 적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금 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어,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날, 그 날짜 지급 이렇게 적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변호사님, 그럼 너무 저한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면 내 세입자한테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세금 계산서 쭉 발행을 해버리면 저는 이 세금 계산서에 적혀져 있는 부가세만큼은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리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부가가치세법 안에 뭐가 있냐면 대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라는 칸에다가 저 이 금액은 제가 못 받았어요 라고 적으면 그 금액만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니까요. 우선은 여기 적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종이로 발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 장을 작성을 해라. 빨간색은 여러분이 갖고 있고 파란색은 여러분의 세입자에게 드리는 거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발급 안 하면 뭐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한테 불이익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미발급이라고 적었죠. 이 미발급 안에는 반드시 적어야 될 칸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 뭐 여러분의 상호, 받는 분의 세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 언제 작성 연월일, 그다음 금액, 세액 다 적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뜨려지면 이 미발급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다 안 적었잖아요. 이거 미발급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한테는 매출액의 2%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50만 원이라고 해봤자 2%면 얼마나 될까요? 10,000원 되겠네요. 가산세. 이건 별로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섭냐?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거래 상대방이 세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정확하게 발행을 하셔라.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 이거는 세무사님이 도와드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다 한 다음에 이 증표를 세무사님께 드리면 세무사님 신고를 도와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맞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미발급 안에는 어떤 개념도 들어가냐면, 분명히 세법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날짜 혹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 어? 오늘 날짜 보니까 7월 11일이에요. 뭐 어떻게 돼요? 역시 미발급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거 2% 가산세 내면 되지만 상대방은 세액공제 못 받죠. 굉장히 난감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때 좋은 게 짠짜잔 이 종이세금 계산서죠. 이게 왜 좋을까요? 이거 누가 작성해요? 여러분이 뭐로 작성하죠? 여러분 손으로 작성하죠. 그럼 오늘 내가 7월 11일인데 여기다가 당연히 지급받기로 한 날 적고 내 마음속에는 나는 7월 10일까지 적은 거야. 그리고 이거 드릴 때 상대방한테도 이거 내가 너한테 지금 7월 11일 날 주는 거지만 이거 내가 7월 10일 날 준 거야 알지? 우리 사이에는 서로 7월 10일 날 준 거야 하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발급한 게 되죠. 근데 전자는 홈택스로 발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발행 날짜가 바로 찍혀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종이가 좀 더 유리하다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불가능해요. 발행하시면 안 돼요. 면세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래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급 시기, 주택임대나 상가임대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을 하셔라. 신용카드로 내가 결제를 받았다, 혹은 내가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다 하면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하는 거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거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무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연간 임대료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할 수가 없다. 그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전자로 발행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늦을 수가 있죠. 지난달 그 임대 수입을, 임대 소득을,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7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7월 11일 날 발행을 했다. 어떡하지? 원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이거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안 보는데, 여러분을 담당하시는 조사관님이 여러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하는 조사관이다. 그러면 제 세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표임제가 관악세무서였는데 관악세무서에서 제가 담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림 10동 11동이다. 그럼 저는 신림 10동 11동에서 영업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은 제가 담당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분들만 따져도 1000분 이상이 될 텐데 제가 1000분들의 세금 계산서를 일일이 매번 들어가가지고 다 맞춰봐. 주택임대 사업자 다 추려가지고 계약서 보고 정상적으로 발급했나 안 봤나 다 보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이거 부인하는 게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사관님들의 업무 처리하는 게 너무 버겁다 보니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본인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분인데 하루나 이틀 정도 내가 놓쳤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발행을 하셔라. 아시겠죠? 노출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 네, 우선 실무상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담당하는 조사관님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이것만 보고 있다. 그런데 발각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H님 볼게요. 임차인이 사업자라서 직원 기숙사겠죠?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냐고 하는데 주택은 면세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SMH님은 주택 임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여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저쪽 분에게 사업자 등록이 안 돼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일반 과세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제가 우선은 구분을 해볼게요. 일반 과세자가 가장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당수는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자, 적용 대상. 원칙이다. 일반 과세자가 원칙이다. 자,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공급하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거다. 여러분이 월차임이 50만 원이면 임차인으로부터 55만 원을 받죠. 그때 부가세 5만 원 뺀 50만 원이 공급 가액입니다.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여러분이 납부해야 되는 거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일반 과세자는 아까 SMH님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 빼고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매입세 공제는 뭐냐? 내가 주택임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 내고 수도요금 내고 내가 또 청소하는 분들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또 금액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을 다 쓰셨다. 그럼 그 경비 안에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다 들었겠죠. 그때 들였던 그 경비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 내가 공제 받을 금액 빼서 금액이 나온다.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내는 거고, 어떤 때가 이게 더 클까요? 대대적으로 이제 개보수 했을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개보수 했을 때는 내 건설공사 업체에게 엄청난 금액을 들였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 금액이 훨씬 더 크죠. 내가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럴 때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 차이만큼.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세의 기본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간이과세제 한번 보자. 이거 설명드립니다. 원칙은 작년도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제를 분류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규 사업자. 제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면은 그 안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 국세청에서 물어보는 질문사항이 이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하실래요? 일반 과세자 하실래요?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업자 하시는 분이 저 간이과세자를 할게요 라고 클릭을 하면 그분도 여기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다. 매출액이 이 정도 금액 미만. 근데 이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여러분과 같은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 기준 적용이 아니다. 이거다. 4,800만 원이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내가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1년치 한꺼번에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여러분을 분류를 해줘요. 그럼 요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변호사님 작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4,800만 원 미만이 나왔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당장 저를 간이과세자로 바꿔줘야지 왜 올해 1월 1일이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 저를 바꿔주나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작년 12월 말까지 계산했던 것들을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4,800만 원 미만인지 아닌지. 그거를 12월 말에 당일날 전국에 사업자가 엄청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 임년도 1월 1일 바로 적용 불가능하죠. 그래서 6개월 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월 텀을 주고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거다 설명드렸고요. 신규 사업자면은 본인이 선택하면 바로 되는 거다. 그러면 변호사님 간이과세자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여기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분 중에 4%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이 여기 10%로 적혀져 있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저한테 분명히 4%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 시계 4% 보이죠? 안 보이죠? 4%안 보이네요? 근데 왜 그분이 4%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입니다. 여기가 40%니까 10% 곱하니까 4%가 나오는 겁니다. 특이한 게 금액이 여기 말이 다르네요. 여기는 공급 가액이고 공급 대가네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용어도 아는 거 굉장히 고급 용어입니다. 이거 구분해 내시는 것도.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뺀 개념입니다. 월 차임이 50만 원이고 부가세가 5만 원이면 55만 원, 부가세까지 합친 55만 원이 공급 대가고 부가세 5만 원을 뺀 50만 원은 공급 가액입니다. 이거는 부가세를 뺀 개념, 이건 부가세를 포함한 개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개념에다가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부 부가가치율 40% 곱하고 10% 곱하고, 즉 이거 곱하면 4%가 되겠죠. 이것만 내면 된다. 어우, 굉장히 꿀이죠. 세금 계산서는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있나요? 저도 이거 임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요즘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설명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일반 간이과세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만 간이과세자 분류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간이과세자다라고 한다면 설사 상가 임대를 하더라도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임차인께서 세금계산 발행을 해주세요로 요청을 하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이 요건에 다 해당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여기로 가신다. 내 임차인이 세금계산 발급을 요청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하겠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부담했던 10%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공사를 내가 뭐 요청을 해서 내가 부담했던 그 부가가치세 전액 다 공제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써져 있죠? 이 금액의 0.5%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결국 간이과세자는 내가 공제받을 게 별로 없다. 근데 내 매출액이 얼마 안 돼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클리가 없거든요. 이 비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는 4%인데 여기는 0.5%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크다. 그럼 환급을 해주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데 내가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가지고 간이과세 적용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면서 쭉 계산해봤더니 올해도 4,800만 원 미만이 나왔어. 그러면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 혜택이 크죠. 아시겠죠? 근데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리하자면 매출액이 내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내 임차인이 나한테 특별히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걸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내 임차인이 반드시 나한테 세금 계산 끊어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민정님. 면세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는 발급 가능하지 않나요?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청을 하는 걸까요? 매입세 공제 때문에 계산서는 내가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차인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윗부분 SMH님처럼 직원 기숙사를 운영할 거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실 건데 그럴 경우는 안 됩니다. 물론 계산서는 발급이 되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소리가 자꾸 끊기는 것은 모르겠네요. 지금 다들 잘 들리시죠? 그 다음에 SMH님 볼게요. 그럼 임차인이 경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민정님 말씀처럼 계산서 발행해 드리면 되나요? 맞습니다. 임차인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뭐 제조업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인 사업체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가 신고 납부할 때 경비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계산서 발행을 해드려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그거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보통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돼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MH처럼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데 이거를 발행하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법인세에서 경비 인정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만 법인세에서 경비 인정 받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 기숙사 이용하신다면서 해서 SMH님한테 계좌 이체를 쭉 해요 매달. 계좌 이체했던 그 내역으로도 경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계산서까지 요청을 하나 뭐 이게 깔끔하긴 한데 이거 발행을 요청하면 해드려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계산서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SMH님께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돼요.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래야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부가가치세 계산은 쉽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우리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죠? 내가 1,000원에 팔았다면 10% 곱해서 100원 부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거래처 대 이거 부가세 100원이랑 내 매출 금액 1,000원에서 1,100원을 받는 거죠. 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쭉 설명드렸네요. 내가 받았던 임차료 다 합계 10%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 내가 이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내가 구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10%만큼은 공제해서 쭉 빼주면 이 금액이 더 크다면 납부하는 거고 이 금액이 음수가 나온다면 환급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 적었네요. 매출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받아야 될, 내가 팔았던, 임대료 합계의 10%, 내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구입했던 금액의 10%를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샀던 모든 것들은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서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 조사원서 일을 했을 때,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뭘 등록을 하라고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등록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용 신용카드 해가지고 홈택스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이 돼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이거 명칭이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내가 이 신용카드와 결제한 것들은 다 공제받을 수 있겠네? 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애들 학원비도 내주시고, 이 신용카드로 이제 술집도 가시고, 이 신용카드로 뭐도 사시고, 뭐 다 사시죠? 그럼 잔뜩 1년 잡치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내 1년에 받아야 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4,800이에요. 아니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내야 될 부가세 매출세액 500만 원 나오겠죠? 그렇게 긁으니까 내가 긁은 게 7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700만 원 공제가 되니까 아싸 200만 원 환급.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써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더라도 공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뭐, 당연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거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무관.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을 매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죠. 사업과 관련성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누구랑 싸우냐면 조사관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서 차를 운영하십시오. 차량. 내 집은 송파구고 내 상가는 판교에 있어. 왔다 갔다 할 때 차 이용하시죠. 차 기름값. 사업과 관련 있죠. 그렇죠? 이건 사업 관련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어. 근데 술을 마신 이유가 근데 임차인이 막 나갈라 그래. 상가에서 나갈라 그래. 그래서 임차인은 달래주느라 술을 마셨어. 이거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술 마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접대비. 접대비로 쓴 것들은 전부 다 부인됩니다. 접대비는 뭔가요? 내 영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공실이 하나 있어. 공실이 하나 있는데 내 친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의사분이 있어요. 이분은 병원에 여기다 입실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 의사분하고 술 한 잔 비싼 데서 드셨습니다. 이건 접대비죠. 그렇죠? 내 사업을 위해서 술과 밥을 먹는 것. 특정 상대방하고 사업과 관련돼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 용어 바뀌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런 것들 쓰셨던 것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사관한테 소명할 때도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조사관한테 설명할 때 마치 접대비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 조사관이 물어보겠죠. 접대비네요? 아, 그럼요. 접대비죠. 그 순간 부인. 아, 접대비 아닙니다. 사업 관련입니다. 주장하면 인정. 아시겠죠? 여기 쓰져 있네요. 면세 사업과 관련돼 쓰신 것들은 공제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기숙사 거기 업체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대 사업자여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거다. 사업 관련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소명하셔야 될 거다. 이거 세무사님이 못 물어봐요. 세무사님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쓰셨던 거 일일이 그 수백 건이 될 텐데 이거 사업 관련이 있냐고 없냐고 이거 어떻게 다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거 그대로 다 기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정민님,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국세청에서 쭉 봅니다. 해서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기준이 4,800만 원이겠네요.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했던 내역을 쭉 보니까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언제 바꾸냐면 7월 1일, 그 다음 연도 7월 1일 날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정민 님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과세자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바꾸기 전에 여러분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귀 사업체는 언제부터 간이 과세자로 전환됩니다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민님의 질문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저는 원래 간이 과세자였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간이 과세자로 체크해서 간이 과세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논리입니다. 1년치를 봤더니 5천만 원이다. 4,800 조금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당연히 국세청에서 통지를 해주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과세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정초림님. 세금 계산서 발행 시 예를 들어 200의 임대료를 발행하는데 변동사항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줬을 시 기존 200으로 발행하고 대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할인된 금액으로. 대소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행을 다 했어.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지급을 해주기로 했거든, 임차료를. 근데 그분이 못하고 배를 찌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받는 겁니다. 세금 계산 발행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이럴 때 내가 해주는 게 대소세액 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제 의제 매입세공제 이거를 집어넣긴 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게 이게 서면으로 종이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이 종이를 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세무 대리인을, 세무사님을 고용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다 해주시니까 본 적이 없으실 거고, 세무사님을 고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년 1월 달이나 7월 달에 여러분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조사관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도와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 가보시면 그 컴퓨터가 쭉 설치되어 있고 각 조사관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표 뽑고 딱 앉아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주는 대로 조사관들이 입력을 쭉 합니다. 전부 다 뭐로 하시죠? 홈택스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보이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해가지고 저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내역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저기 조사관님 뽑아주시거든요. 그때 이 종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특이하게 면세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겸용주택을 예를 들게요. 내가 3층짜리가 있는데,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임대를 해줬고, 3층은 주택을 임대를 해줘서 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겁니다.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그럴 경우에는 상가 면적이 더 크니까 상가 부분은 과세로 되니까 여기다 막 입력을 하시겠죠. 세금 계산서를. 근데 주택 부분, 한 채경은 주택이니까 그 면세잖아요. 면세는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다.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대체로 상가 임대하시는 것들은 다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기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부 기입을 다 세무사님이나 조사관님들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볼게요. 간이과세자 보기 전에 질문 또 드릴게요. 질문 올린 게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민님, 임차인 사업이 어려워져서 임대료 내려준 경우에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대로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액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3월, 4월, 5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까줬어. 내가 원래 150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힘들다고 해서 50만 원 내려줘서 실제로 100만 원씩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씩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부가세는 신고하시는 거니까요.
하종영님, 상가 건물에서 상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행한 임대료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이던데 간이과세자로 전환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자, 언제 미만입니다. 미만이어야 되고요.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여서 한 6월 그래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종영님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세금 계산하는 게 좀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들어가는 게 공급대가, 부가세까지 포함된 개념이고요. 법정별 부가가치율, 임대료은 40%다. 세율 10%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게 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런 혜택이 정말 있죠. 매출액에다가 40%, 10%니까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덜 받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내가 10%, 내가 구입했던 물품이 100만 원짜리면 나는 110만 원 줬을 텐데 이 10만 원 전에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110만 원 곱하기 0.5%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110만 원에 0.5%면은 5,500원 되겠네요. 이것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내가 공제받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분들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신고서가 뭐 앞서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는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네 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구분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제목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써져 있어요. 간이과세자라고. 그래서 신고하는 양식이 좀 다르다. 이거 제가 설명 차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신고죠, 신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고입니다. 언제 신고를 해야 되나? 자, 처음 설명드렸네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딱 두 번 한다, 두 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합쳐서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 거는 다음 연도 1월 25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25일. 변호사님, 25일까지라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25일이 일요일인데요? 지금 저 일요일날 그럼 세무서 문 여나요? 이 말일이 공휴일이면 자동으로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임대사업자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리모델링 크게 해가지고, 내가 빨리 환급받고 싶어. 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내가 리모델링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 환급 받으려면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7월 달에 내가 엄청 돈을 많이 쓰면 8월 달에다가 7월 달 한 달치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환급액이 크니까 환급을 빨리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 1년치 합쳐서 다음 연도 25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이것도 벌써 시간이 51분이 돼버렸네요. 좀 쉬었다가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이제 그 질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4시 5분 시작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